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잘해준다는 말은 겉으로는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나이가 지나면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나를 괴로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도와줍니다. 부탁을 받으면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하고 움직입니다. 상대가 힘들다 하면 내 시간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배우면 관계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고마워하기보다 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내가 혹은 지치면 그 정도도 뭐해?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옳았나? 더 줘야 하나? 저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이었나가 아니라 내가 관계의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나? 왜냐하면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칙은 간단합니다. 존중이 있는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지키고 존중이 없는 관계는 한쪽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작가 말한 이름으로 스스로 경계를 허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복은 미신적 의미가 아닙니다. 복이란 삶이 나를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마음과요, 건강한 관계,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아 잡아주는 균형,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그 균형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입니다. 오늘만 이번만 하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내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이물로 바뀝니다. 배움이 자발성이 아니라 강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선행이 아니라 소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대개 거절을 못하는 이유를 상대를 상가생가 패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다른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미움받을까, 나불 바람으로 보일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결국 거절을 못하는 것은 상대의 행복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누란이 만든 대근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불안을 달래려고 계속 주기만 하면 상대가 나를 더 존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더 쉽게 여기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감사가 줄어들고 감사가 줄어들면 당연함이 쌓입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결국 관계는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 구조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함을 오체롭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뜻함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의 이름이 경계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경계는 공격이 아닙니다. 경계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겨져야 선함이 지속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 6가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날에 피지 못하는 선에는 오래가지 못한다. 다음 마태에서는 첫 번째 이유,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이 왜 복을 세게 만드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 될 때 복은 조용히 새기 시작한다. 많은 분들이 말을 부르면 억울해합니다. 저는 나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 상하게 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마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질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핵심은 경계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분만 차면 분위기가 좋아질 거야. 내가 개주면 저 사람이 연해지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의 양보는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양보는 상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 내 요구를 받아준다. 사람은 의도치 않아도 그 메시지에 길들여집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감사는 줄어듭니다. 감사가 줄어들면 관계는 호요가 아니라 기본 서비스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해주지 않으면 상대는 고마움을 말하는 대신 불만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관계의 구조가 이미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참과 야함은 다릅니다. 참은 따뜻함입니다. 야함은 경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계가 없는 참은 결국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존을 이룹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의존이 어질수록 상대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받는 것, 익숙해질수록 받아야 할 권리라고 착각하기 쉬우니까요. 제가 강의에서 자주 든 비유가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 물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맑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아무리 물을 담아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내립니다. 손바닥은 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물이 담깁니다. 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선의가 의미가 됩니다. 경계가 없으면 선의는 흘러버리고 남은 것은 위로와 서운함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서운함이 쌓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손해를 보지? 그 자기 어머가 바로 복을 갉아먹습니다. 복이란 내 마음의 건강한 상태인데 내가 나를 온중하지 못하는 순간 복은 몸을 자리를 잃습니다. 그렇다면 거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을 단절로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조정구로 생각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주에는 가능해. 그건 내가 갈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고 마이면 같이 보자. 오늘은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해. 말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름의 자리를 지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건강한 사람은 이런 경계를 존중합니다. 반대로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내 따뜻함을 이루는 관계인가 아니면 내 따뜻함을 소모시키는 관계인가 정리하겠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참은 처음에는 덕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관계의 구조를 왜곡합니다. 상대는 나를 호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해주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 규정이 굳어지는 순간 복은 색이 시작합니다. 다음 아트에서는 두 번째 이유, 자기 희생으로 남을 먼저 챙길 때 왜 복의 흐름이 흐르지는가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길 때 복은 등을 돌린다. 이 말이 오해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이기적으로 살라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기심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학회를 미덕으로 착각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아라, 양보해라, 남을 먼저인가 펴라라는 말을 좋은 덕목으로 배워왔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는 그런 태도가 사람됨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덕목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내가는 피로 밀리고 내 몸과 마음을 맞이 마운서가 되고 결국 통비는 삶,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복이란 결국 내 안에 머무는 힘입니다. 마음의 기운,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삶이 나를 지탱해주는 균형. 그런데 내가 나를 계속 비우면 그 힘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여
있어야 흘러갈 수 있듯이 내가 해오져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게오 있으면 복도 머물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돕는다와 대신 산다는 다릅니다. 돕는다는 것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대신 산다는 것은 상대의 책임까지 내가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없는 것을 넘어 대신 살아주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감정, 상대의 실수, 상대의 선택의 결과까지 내거래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무엇이 생기느냐? 날매는 책임만 남고 날매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때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이 쌓이는 순간부터 이미 복은 흐름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가족을 위해 영생을 희생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며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남의 일을 대신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그때 주변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예전에는 잘만 했잖아. 이 말은 상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가 이미 이생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세상을 멈추는 순간 그 관계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대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원칙을 하나 제안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만 돕는다. 이 원칙이 있어야 소남이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 내어야 할 시간에는 쉰다. 농강을 해치는 부탁은 거절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분 마음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고와주고 나서 부드삼이 남는가 아니면 이곤함과 억울함이 남는가. 이곤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희생 오의 경계를 넘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돕는 행위는 상대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대만 비풉니다. 기대가 어질수록 요구도 어지고 요구가 어질수록 나는 더 소진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쳐버린 사람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을 못 챙기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나를 비우는 방식으로 남을 챙기면 그 선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사올린 관계도 결국 흔들립니다. 그래서 복을 지피는 선함은 나를 올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마태에서는 세 번째 이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배울 때 외복의 순환이 끊어지는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셋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내올 때마다 담하고 계속 배우고 있다면 그 또한 복이 떠나는 징조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받기 위해 배우는 건 계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선행을 거리처럼 하면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의 문제를 대가가 아니라 관계의 기본 존중으로 봅니다. 감사는 돈이 아닙니다. 감사는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요시입니다. 이 요시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처음에는 내가 조금 서운해도 참고 넘어갑니다. 원래 저 사람은 표현이 서툴러. 내가 성수해야지. 그런데 이 어참이 반복되면 내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배울고 나서 따뜻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이 남습니다. 그리고 허무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배우는 행위 자체가 즐겁지 않습니다. 결국 나의 선의가 기쁨에서 유무로 변화합니다. 그때부터 복은 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맑은 마음 위에 머무는데 내 마음이 억울함과 허무함으로
타해지면 복이 머물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암사가 없는 사람이 왜 위험하냐고요. 그 사람은 내 선의를 복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복을 복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존중이 사라집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결국 내 선은 그 사람에게 권리처럼 변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그리고 권리로 변한 순간부터는 내가 그것만들 해도 왜 안 해? 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요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은 점점 소모되고 받는 사람은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복의 순환을 끈구조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다 등넣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사의 의무는 그 사람의 인격교를 심한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도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 내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으면 결국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가진 따뜻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키고 싶던 선함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 오히려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계의 에너지 배분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감사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감사는 관계의 통화다. 통화가 없으면 거래가 멈추도 감사가 없으면 마음 편류가 마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 다릅니다. 말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고마움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당신 덕분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째, 내가 재우는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에서 주는가 아니면 비품 먹기 싫어서 주는가. 둘째, 없는 배움이 반복될 때는 방식과 범위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해주던 것을 한 번은 도배, 다음 스스로 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을 코어내야 할 때는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내고 봐주는 괜찮은데 가끔은 너의 마음이 보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요.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배울면 그 사람은 내 선피를 복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는 내 선의를 의무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마의 맑음이 흐려지고 복의 흐름도 마입니다. 다음 마태에서는 네 번째 이유, 도와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시간을 쓰면 왜 복이 새는가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내주는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도와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내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다면 그건 복이 새어나가는 일이다. 왜 이게 그렇게 어렵냐면 우리는 선함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도와야지. 사람은 믿고 기다려줘야지. 이런 생각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변화에는 니즈가 필요하다는 전제입니다. 니즈가 없는 사람을 붙잡고 계속 밀어 올리면 결국 내가 먼저 지칩니다. 저는 여기서 자비라는 말을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비가 어리석음과 결합하면 자비는 더 이상 상대를 돕지 못하고 나를 소모시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진짜 자비는 아무 땅에나 물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있는 땅, 즉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물 붓는다면 물을 상에 스며든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물이 바로 네 간과 내 마음입니다.
복은 그 시간과 마음 위에 머무는 법인데 내가 서갈 것 없이 흘려보내면 복도 못 몰 힘을 씁니다. 도와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매달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처음에는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조금만 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없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감정이 생깁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분노는 왜 또 이래라는 마음이고 죄책감은 내가 더 잘해서야 하나라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감정이 한 사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마음 굉장히 이곤해집니다. 마음이 고뇌지면 삶의 모든 일에 여유가 사라지고 결국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따뜻함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새는 과정입니다. 복은 누구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유지되는 마음 건강인데 반복되는 무력감이 그 건강을 갉아먹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쉽게 안 변하지 않나요? 기다려주는 것도 독 아닙니까? 저는 기다림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다림이 덕이 되려면 상대에게 최소한의 변화,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정한다. 내가 노려오겠다. 내가 길수하면 책임지겠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기다림은 덕이 아니라 내 삶을 담보로 한 도박이 됩니다. 도박은 이길 수도 있지만 반복하면 결국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돕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원칙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도움의 한계를 미리 정한다. 언제까지, 어떤 범위까지 무엇을 해주고 무엇은 원해주지 않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경계가 없는 도움은 결국 무한 반복이 됩니다. 둘째, 결과의 책임을 대신 지지 않는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까지 내가 받으면 나는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넌 아니라 대체품이 됩니다. 셋째, 변화가 없으면 거리를 둔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나라가 아닙니다. 거리입니다. 거리 두기는 미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게 쳐서 무너지기 전에 관계의 온도를 낮추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책임과 존중과 성장 의지가 함께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나를 쏟는 순간 상대는 성장하지 않고 나는 소진됩니다. 소진이 길어지면 나름의 중심이 흔들리고 복의 흐름이 등입니다. 다음 마태에서는 다섯 번째 이유를 다룹니다. 노예의 바위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머무르면 왜 복이 천천히 사라지는가? 이건 감사 없음보다 더 깊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이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예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곁에 머무르면 복은 천천히 사라진다. 감사하지 않은 것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단계가 다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표현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예를 기본값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굳어지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앙편함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처음에는 작은 신호로 옵니다. 내가 취해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해주면 갑자기 반응이 오집니다. 왜 안 해? 오늘은 왜 그래? 원래 너는 해줬잖아. 이 말 속에는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너는 원래 해줘야 하는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관계는 호의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나노 이상 마음대로 돕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할이 되면 뭐가 문제냐? 내 마음아지입니다. 마음아진 선행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는 선행은 반드시 서운함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이 복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복을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함의 관계에 오래 있으면 그 중심이 점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함은 상대에게는 편리함이지만 나에게는 원엄의 하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니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과 정성이 가치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 받는 겁니다. 사람은 그 메시지를 오래 받으면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면 결국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마음이 메말라가며 온 몸을 공간을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함은 상대의 성격만은 땡기지 않습니다. 나와 관이 함께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관을 먼저 나서고 늘 먼저 결해주고 늘 먼저 맞추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정해된 여파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내가 어느 날 멈추면 상대는 고마워하기보다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 호의를 선물로 느끼지 않았고 긴 불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함의 관계는 꼭 한 번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은 선물로 주고 있는가? 기능으로 스키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단호함의 의미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단호함은 차갑게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단호함은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당연함이 사인관계를 되돌리려면 갑자기 옥발해서 끊이보다 규칙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다음부터는 내가 먼저 해보고 마이며 파치 보자. 내가 매복해주면 너도 의존하게 돼. 우리 방식 바꾸자. 아돌리 일꾼의 시간이 인류에 가능한 범위를 정하자. 이 말들은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고 관계의 성격을 읽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처음엔 손해도 결국 존중합니다. 그러나 당연함에 익숙한 사람은 규칙을 세우는 순간부터 나를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연했다. 너 이기적이다. 정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흔들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함은 더 강해집니다. 결국 나는 더 소진됩니다. 그러니 단호함은 한 번의 말이 아니라 지속되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 당연함의 관계에서 빠져나오려면 작은 거절을 훈련해야 합니다. 결심보다 작은 행동이 더 강합니다. 오늘은 지금은 어렵다 한마디, 내일은 내가 먼저 해봐야 한다 한마디, 이렇게 작은 경계를 쌓으면 상대는 서서히 새로운 질서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만 내 선함도 오래갑니다. 선함이 오래가야 복도 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놀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는 나를 사람이 아니라 기능구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존엄이 깎이고 마음이 말라며 복이 머물 자리를 잃습니다. 다음 마태에서는 6번째 이유, 겸손과 자기 부정의 자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왜 복이 오래 물지 못하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6째 이유는 가장 귀여운 곳을 건드립니다. 내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눈을 남보두에 두는 삶을 살면 복은 오래 머문고 없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나를 먼챙이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혹은 겸손은 미덕인데 나를 오중히 여긴다는 말은 경교만 아닌가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은 다릅니다. 겸손은 내 자리를 지으면서도 남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부정은 내 자리를 버리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복도 머물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복이란 결국 삶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자기 존중에서 생깁니다. 내가 나를 온중할 때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를 오중히 여길 때 관계도 나를 쉽게 소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를 마지막에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이래 배웁니다. 이 사람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가볍게 여긴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심리적 현실입니다. 자기 부정은 대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나는 없어도 돼.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내는 두 가지가 쌓입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는 슬픔입니다. 위로는 나는 고진된다는 느낌이고 슬픔은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이 위로와 슬픔이 오래 쌓이면 결국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메말라간 마음 위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따뜻하게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복이란 결국 관계 속에서 자라는데 마음이 말라버리 묘기 자랄 흙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는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불안 때문입니까? 만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을 덮습니다. 미움받길로 버려질까 두렵고 갈등이 무서워서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런데 그 낮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능력만이 아니라 받는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보중히 여겨도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불안하니까요. 을 내고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요. 그 강박이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존중은 어떻게 회복할까요? 저는 거창한 방법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원칙 3가지로 충분합니다. 첫째, 내 몸을 먼저 존중한다. 피곤하면 쉰다. 무리하면 멈춘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도 무너집니다. 둘째, 남정을 존중한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인정한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인정한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내 마음 방태를 정화히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미간을 존중한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시간을 무한히 주면 결국 내 삶은 남의 일정료가 됩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조수가 됩니다. 복은 주인에게 머물지 조수에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지키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오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다. 내가 나를 이어야 나족도 지키고 내 관계도 지키고 남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을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은 결국 관계에서 존중을 잃고 마음이 말라가며 복이 머물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다음 마태에서는 이 6가지 이유가 만들어내는 더운 구조, 즉 인연이 아니라 업이 되어 버리는 관계의 징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가 나를 갈가 먹은든지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6가지 이유를 한 단계 더 높여 보겠습니다. 6가지가 반복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관계가 인연이 아니라 업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종교적 의미로만 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업이란 간단히 말해 반복될수록 내가 더 무너지는 패턴입니다. 어떤 관계는 만나면 힘이 나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건 인연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만나기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만나거나 묘의 책감, 강과 이로만 남습니다. 그건 인연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의 구조일 수 있습니다.
드럼업이 되어버린 관계에는 어떤 징후가 있을까? 첫째 징후는 존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큰 방대를 배려하는데 상대는 내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나는 상대의 시간을 지켜주는데 상대는 내 시간을 당연히 가져갑니다. 나는 상대의 감정을 살피는데 상대는 내 감정을 예민하다 까다롭다라고 몰아붙입니다. 이때의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사랑도 성애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복음근형 위에 머무는 법인데 그 균형이 사라지니 복도 흐트러집니다. 둘째 징후는 책임이 한쪽으로만 흐른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갱기면을 내가 해결합니다. 상대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원래 그래라고 말하며 빠져나갑니다. 실수는 반복되고 사과는 없거나 형식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요구는 늘어납니다. 이것이 업의 핵심입니다. 업의 관계는 계속 주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 상대가 성장하고 나전해집니다. 그러나 업의 관계는 내가 많이 도와줄수록 상대는 더 약해지고 나누어 지칩니다. 즉 노력의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셋째 징후는 죄책감으로 나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편에 터졌다. 너는 근래 안 그랬잖아. 내가 쓰는데 그 정도도 뭘 해줘. 이런 말은 대화가 아니라 사슬입니다. 상대가 의도했든 아니든 결국 나는 죄책감 때문에 다시 예전의 역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순간 상대는 더 확신합니다. 역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움직인다. 그렇게 관계는 더 굳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쌓이면 마음은 자유를 잃으면 복이 줄어듭니다. 복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내 징후는 내가 나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 앞에서 나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불편해도 웃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집에 와서 혼자 무너집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나는 스스로를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결국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어부의 관계는 내 정체성을 깎아먹습니다. 내가 가진 가치, 자존감, 안정감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루와 불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저는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거리라는 지혜는 입혀합니다.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업의 구조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입니다.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거리가 있어야 내 마음이 회복됩니다. 내 마음 회복되어야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조정할지 안다는 힘이 생깁니다. 거리 두 개의 첫걸음은 단순합니다. 도움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처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보고 필요한 부분만 말해줘 라고 말합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돕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혹은 차가운 결정이 아니라 남을 익히는 선택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착함이 나를 없애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그것은 결국 나도 상대도 살리지 못합니다. 인연은 서로를 살립니다. 업은 한쪽을 소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어느 쪽입니까? 다음 마트에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적용 가능한 규칙과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거절을 어떻게 말할지, 거리를 어떻게 둘지, 그리고 어떤 체크리스트로 관계를 안단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실천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아에서 말한 6가지 이유와 업의 징후를 알아도 막사 현실에 서는 거절이 어렵습니다. 특히 관계가 오래됐거나 가족, 가까운 지인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1거절 문장,
이고립, 두기 규칙, 성관계 체크리스트, 이 세 가지를 손에 쥐면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복을 질 수 있습니다. 첫째, 거절 문장 5개입니다. 중요한 건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죄책감이 오지고 상대는 빈틈을 찾습니다. 작고 단정하게, 그러나 공격적이지 않아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음에 가능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건 제가 대신할 일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해봐야 할 일입니다. 너들은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합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상시 몫입니다. 이 방식은 앞으로는 못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죠. 이 5문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규칙을 세웁니다. 관계에서 감정 싸움은 뜻이 없습니다. 규칙은 덫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복이 새지 않습니다. 둘째, 거리두기 규칙 4개피입니다. 거리두기는 연락을 끈 게 아닙니다. 반응의 속도와 붐의 양초를 조절하는 겁니다. 즉시 반응 금지, 부탁을 받자마자 바로 응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확인해보고 말할게요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관계는 즉시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전부 해결 금지, 제가 다 해드릴게요를 끊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봐드릴게요. 나머지는 본인이 하셔야 해요. 반복 실수 책임 금지,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데도 내가 계속 뒤처리하면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감정 소모 제한, 통화나 만남 뒤에는 기운이 빠진다면 횟수와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라고 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리두기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셋째, 관계 체크리스트 시문항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판단한 팜 한 등 풀립니다. 체크리스트로 판단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아래의 한목 중유가 6개 이상이면 그 관계는 조정이 일요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먼저 이곤해진다. 도와준 뒤 무드산보다 억울함이 남는다. 암사나 인정이 거의 없대고저라면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비난한다. 문제 해결 책임인을 내 쪽으로 넘어온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데 변화 의지가 없다. 나의 아이가 일정을 뒤쫓댄다. 내가 가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있다. 이견을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단계를 유지하려고 숨긴다. 이 체크리스트는 상대를 심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당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내가 지혜롭게 나르길 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착한 결단입니다. 결단이란 따뜻함을 버리는 결단이 아니라 따뜻함을 지피기 위해 질서를 세우는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묻는 한 문장입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나는 더 밝아지는가, 더 어두워지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고 어두워진다면 그건 선행이 아니라 소모일 가능성이옵니다. 소모가 반복되면 복은 색이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선함을 무한으로 쓰지 마십시오. 선함은 귀에서 더 조심히 써야 합니다. 다음 마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묻겠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줘서 복이 떠나는 사람이 다시 지혜롭게 따뜻한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 마지막으로 무엇을 마음먹여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이 선함이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은 결국 관계의 질서 문제이고 더 깊게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복은 따뜻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따뜻함 위에 머문다. 따뜻함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따뜻함은 결국 소진으로 변합니다. 소진은 원망을 만들고 원망은 관계를 깨뜨리며 관계가 깨지면 마음의 영안이 사라집니다. 복이 떠난다는 말의 현실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관계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고 주면 상대도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면 고마워하고 성장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인연이 백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주면 더 요구하고 더 당연히 여깁니다. 그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고 결국처럼 굳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파기노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생기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복의 흐름이 다시 시작됩니다. 6가지 이유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거절차라지 못한 참, 자기 희생, 감사 없는 배움, 평화 없는 사람에게 쏘는 시간, 당연함에 묶인 관계, 그리고 자기 부정. 이 6가지는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날매 중심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중심이 밀려나면 나는 나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나답게 어려우면 마음 불안해지면 인정받으려고 더 잘해주려 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는 마지막 원칙을 3가지로 제안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정리이자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첫째, 선함에도 우선순위를 둡니다. 모두 사람에게 같은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나의 호남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가족, 배우자, 나를 온중하는 친구,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에 먼저 쓰십시오. 선함은 귀한 자산입니다. 자산은 투자처를 고르듯이 관계에도 투자처를 고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둘째, 거절을 죄가 아니라 기술로입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거절을 못하면 관계는 결국 불균형이 됩니다. 불균형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거절은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거절을 배우는 것은 내가 나부 바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애자를 포중히 여기는 것을 삶의 힘으로 삼습니다. 나를 오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무도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몸이 치면 쉬어야 하고 마음이 요울하면 멈춰야 하고 시간이 무너지면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가 나를 온중해야 나의 원함도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존중 위해서만 복은 오래 머뭅니다. 여러분, 인생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나눴던 관계 속에서 살 것인가? 그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관계의 구조 속에서 자랍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연계를 세우고 감사와 존중이 오가는 관계를 선택할 때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더러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부탁을 할 때 이 한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선택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가? 나를 갈리는 선택이라면 기쁘게 도우십시오. 나를 갉아먹는 선택이라면 미안해하지 말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